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게 익숙치 않아 마음 한편이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그동안 속으로만 삼켜왔던 이 마음을 이제는 누군가에게라도 한 번쯤 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 나이 이제 65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셋이 지낸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허전함과 적막 속에서 혼자 끼니를 챙기고 혼자 아픈 날을 견디고 혼자 TV 앞에서 깜빡 잠든 밤도 많았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방도 하나 비고 며느리도 엄마랑 잘 지낼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누군가와 살려니 괜히 눈치도 보이고 내가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그런데 며느리가 참 따뜻한 말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저 엄마 일찍 여의고 혼자 컸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참 살갑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미리 일어나 아침을 차려 놓았고 내가 좋아하는 무말랭이나 나물도 시간 날 때마다 해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지난번에 좋아하신 거 기억했어요. 그런 말 들을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출근 일찍 하고 퇴근은 늦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대부분 며느리 몫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 아이도 나 없이 외로웠을 테고 엄마 없이 자란 세월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싶어. 이제라도 내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걸 나누었습니다. 내가 아끼던 반지를 건넨 적도 있었고 남편 보험금 중 일부를 아이들 교육비 명목으로 써달라며 통장을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양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감사해요. 그냥 제가 어머니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 말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정은 피보다 깊게 흘렀던 순간들이었죠. 친정도 멀고 내가 친구라 부를 만한 사람도 많지 않은 터라 나는 어느새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같이 마트에 다니고 동네 산책도 하고 어떤 날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같이 울기도 했죠. 그 시간들이 어쩌면 내 노년의 유일한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며느리가 엄마를 잘 모시잖아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래 난 참 복이 많아.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돌아보면 그건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믿은 그 아이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내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우연이었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자동이체 한 줄이 눈에 띄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름도 금액도 전혀 본 적 없는 낯선 항목이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실수겠지. 은행에 가보면 알겠지. 그렇게 가볍게 넘겼던 나는 곧 아주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유독 덥고 습한 오후였습니다. 우체통에 쌓인 종이 봉투 몇 장을 정리하다가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정기 우편물이었죠. 원래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며 한동안은 아예 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괜히 한번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편지칼로 조심스레 봉투를 뜯고 명세서를 펴보았습니다. 딱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정기출금 아라케어센터 29만 8천 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라케어센터? 나는 한참 동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본 기억도 이용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출금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4월, 5월, 6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헷갈린 건 아닐까? 아들 명의로 등록된 무언가인데 내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그 출금 항목을 물었더니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두드리다 말했습니다. 이건 요양 관련 서비스 업체입니다. 간병인 복지기구 렌탈, 생활 돌봄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죠. 나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거 쓰는 거 없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출금 계좌는 고객님 명의로 돼 있고요. 서비스 신청자 이름은 박오영으로 돼 있네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혹시 가족 중 누가 신청하신 걸 수도 있어요. 하며 말을 돌렸지만 나는 이미 그 말 이후부터는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게 며느리 이름으로 매달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이가 나 몰래 뭔가를 한 걸까요? 실수였을 수도 있겠죠. 처음엔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 전부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내가 아끼던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자주 끼지 않던 거라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꺼내 보려 하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기억한 줄 알았습니다. 혹시 딸에게 준 건가?
아니면 이사할 때 잘못 정리한 걸까?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달 동네 약국에서 결제를 하려다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땐 카드가 잘못 찍혔나 보네요. 하며 웃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렇게 조각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으며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내일은 김치 사러 같이 갈까요? 시장에 깻잎 좋은 거 들어왔대요.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아간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던 걸까? 무엇을 보고 안심했던 걸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모든 질문 위에 하나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이었을까? 며느리의 이름이 찍힌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 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탁자에 앉아 내 지갑을 꺼내보고 통장 잔고를 다시 계산해보고 예전에 뒀던 현금 봉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디서부터였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진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금반지 준 적 있었니?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하나 챙겨둔 거 있거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말 없었어. 왜 없어졌어? 나는 괜히. 아니야, 그냥. 내가 착각했나 봐. 하며 얼버무렸지만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반지도 없어졌다는 걸. 며느리의 손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손이었죠. 결혼 전부터 늘 손톱을 반짝반짝 다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그 손가락에 낯익은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내 것이었습니다. 살짝 굵고 안쪽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던 그 모양. 그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반지 닮았죠? 저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내 방 서랍을 정리하며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급할 때 쓰려고 넣어둔 현금 100만 원이 들었던 봉투였습니다. 겉은 그대로였지만 속에는 30만 원 남짓만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하나,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그러다 문득
며느리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대신 병원 예약 좀 해주실래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내 지갑에서 카드 꺼내 가던 손. 요즘 애들 과외비가 좀 나가서 혹시 급하게 여유 돈 있으시면 조금만 빌려주세요. 라며 수줍게 웃던 얼굴.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절감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빼쓸 수 있어서요. 라며 내 이름으로 뭔가를 등록하던 순간들.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욕심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처음엔 정말 내 마음을 받았고 나를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자신에게 허락된 것처럼 내 물건, 내 통장, 내 이름까지 가져간 거겠죠.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줬습니다. 딸이 없던 그 아이에게 나는 어머니였고 친정이었고 내 품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나를 이용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약 사다 드릴겨. 하면서 내 카드를 가져갔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안 남았네요. 하며 다음 달엔 더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모셨던 게 아니라 관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나를 향해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포장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왜 늘 며느리의 말만 믿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필요할 때는 내 딸이었고 필요할 때는 내 장고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데도 내 방문을 걸어 잠그는 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딸에게만 알려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더 이상 거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욕실 안에 작은 수건함 및 내가 직접 만든 비밀 공간에 통장과 인감 도장, 카드와 현금 봉투를 조심스레 하나하나 숨겼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며느리의 손길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지갑을 들여다보게 하지 않겠다. 그건 내가 평생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올라온 내 편을 들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자동이체, 며느리 이름으로 빠져나간 간병 서비스 명목의 돈들을 직원에게 부탁해 더 이상 이체되지 않도록 모두 중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 이름으로 묵혀있는 기타 납부 내역이나 공동명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며느리나 아들이 모르게 진행해야 했기에 어르신 상담 전용 창구에서 1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적 문제 많아요. 미리 정리 잘 하셨어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제 손으로 다시 좀 해보려고요.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소에도 갔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상속을 지정할 때 어떤 방법이 확실한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건 결국 본인 몫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처럼 현금 봉투를 꺼내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직접 약국에 다녀온다는 걸, 내가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자 처리한다는 걸요. 처음엔 괜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살갑게 다가오더니 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서서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저녁 준비도 느슨해졌고 식탁에 함께 앉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나는 그 변화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어떤 걸 허용해 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되짚을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여전히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 착함 안에 계산이 섞여 있었고 그 계산 안에 나는 없었던 거죠. 나는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편리한 어른이 되는 걸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손해가 나더라도 그래도 나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아들이 퇴근 후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 밝더군요. 엄마 며칠 있으면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우리 같이 산소 가요. 며느리도 반찬 좀 해두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죠. 산소에 다녀온 날 밤 혼자 조용히 앉아 남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이후 우리 집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 말은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떠난 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며느리를 품었고 아들을 더 믿었고 가족이라는 터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더 이상 내 마음, 내 시간, 내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의 시작은 서류 한 장에서부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크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금융 자산 목록을 받아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드님께 자동 상속되게 돼 있습니다. 지정 변경을 원하시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들에게 서운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의 통장에서 매달 돈을 빼가고 있었던 걸. 하지만 그 아이는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설득했고 나를 향한 시선을 점점 옅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 대용 신탁을 제안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누구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을지를 명확히 지정하는 방식이었죠. 나는 생각 끝에 모든 재산을 어린 시절 친구였던 지인에게 기부 형태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지인은 나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었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 소규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안에서조차 버림받은 사람들.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 서랍 안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지갑 속 마지막 현금까지 정리했습니다.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작별 인사 같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달에 교육비 조금만 보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엔 카드값이 좀 밀려서.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나는 그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잖니. 그동안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알고 있었어.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돈도, 사라진 반지도, 없어진 봉투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사과도 필요 없어. 그냥 다시 안 그러면 돼. 하지만 내 통장은 이제 내 손에 닿지 않아. 그리고 정말 그게 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온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복수란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확실히 접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래도라는 기대 같은 것들 말이죠. 며칠 뒤 아들이 내 방에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힘을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면 진작에 물었을 겁니다. 진작에 내 눈을 한 번쯤 마주 봤을 테죠. 나는 그냥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도 카드도 이젠 내가 다 관리해. 이제부터는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느꼈겠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며느리에게 맡겨놨다는 것, 그 안에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며느리는 그 이후로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고 아침 식사도 내가 일어나기 전엔 차려놓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거리감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방이 내 방 같았고 부엌이 내 공간 같았습니다. 하루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던 오후 혼자 마당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니 예전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 잠깐이라도 마루에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있었는지, 늘 뭔가를 하느라 바빴고 누구를 챙기느라 분주했고 늘 나중이었던 내 삶. 지금은 처음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갑도 통장도 권력이더군요. 그걸 누구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결정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 것을 나답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날씨,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은행에 다녀온 기록,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날을 위한 일 하나. 어느 날은 찻집에서 혼자 호떡을 먹은 얘기를 썼고 어느 날은 TV에서 본 재방송 드라마의 대사 하나를 적어뒀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롭지 않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더군요. 나는 이 집 안에서 오랫동안 내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고 그게 정의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로이고 회복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닫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허용한 만큼만 가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를 조용히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복수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이 너무 멀리까지 밀려나 있었단 걸 알아버렸을 뿐입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내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건 고마움도 존중도 아닌 익숙한 당연함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 어른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나는 통장을 내줬고 지갑을 맡겼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함께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연함이 조금씩 무게를 더해 왔습니다. 그 무게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제대로 닿는다는 걸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듣기엔 아름다워도 행동으론 너무 위험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무엇을 주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내가 허용한 만큼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만 내어줘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 한켠이 위태롭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위태로움이 무너지기 전에 조금 늦었지만 스스로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천천히 나답게 살아보려 합니다. 남은 생은 누군가에게 베풀기보다 나를 다독이고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가끔은 혼자 찻잔을 들고 앉아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사소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죠.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기록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지갑도 마음도 이젠 내 안에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